안개가 눅눅하게 내려앉은 경기도 양평의 이른 아침, 산자락 끝에 자리 잡은 김만복 어르신의 2층 집은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성체처럼 고요했습니다. 담장을 타고 올라간 담쟁이 덩굴은 이미 말라비틀어져 제멋대로 엉켜 있었고 정원의 잔디는 사람의 손길을 잃은 지 오래되어 무성하게 자라나 발등을 덮었지요. 한때는 마을에서 가장 부러움을 샀던 교장 선생님 댁이었지만 이제는 지나가는 이들조차 서늘한 기운에 고개를 돌리는 적막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안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거실 한복판에 놓인 육중한 가죽 소파에는 만복 어르신이 미라처럼 꼿꼿이 앉아 계셨습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며 바른 자세를 강조해온 습관 탓에 허리는 굽히지 않았지만 앙상하게 마른 손등의 검버섯과 초점 잃은 눈동자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노년의 비애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지요. 벽면을 가득 채운 서가에는 낡은 교육 지침서와 제자들이 보내온 감사패가 가득했지만 정작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복 어르신은 곁에 놓인 구식 라디오를 켰습니다. 치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흘러나오는 옛 가요의 선율이 거실의 먼지를 깨웠지요. 어르신은 가만히 눈을 감고 아내와 함께했던 시절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적엔 이 거실 가득 구수한 찌개 냄새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건만 3년 전 그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이 집은 거대한 관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만복 어르신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집으려다 그만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챙그랑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찢어발겼지만 어르신은 그저 멍하니 바닥에 흩어진 유리 파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르신의 흐릿한 눈동자 너머로 30년 전의 잔상이 겹쳐집니다. 젊은 시절의 만복은 퇴근길에 옆집 마당에서 웅크리고 울고 있던 7살 계집아이를 발견합니다. 아이의 부모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한나란 시에 세상을 떠났고 친척 하나 없는 아이는 텅 빈 마당에서 흙투성이가 된 채 떨고 있었지요. 당시 만복은 엄격한 교사였지만 차마 아이를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외투를 벗어 아이의 어깨에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얘야. 배고프지? 아저씨네 집에 가서 따뜻한 밥 먹자꾸나. 만복은 그날 이후 아이가 보육원으로 가기 전까지 몰래 머리맡에 과자를 두고 오거나 아이의 학비를 보태주는 등 남모를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아이의 얼굴은 희미해졌고 어르신은 그저 내가 지켰던 어린 생명 중 하나로만 기억하고 있었지요. 다시 현실로 돌아온 어르신의 눈앞에는 깨진 유리 조각만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허허, 이젠 물 한 모금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어르신의 쉰 목소리가 벽을 타고 공허하게 되돌아왔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공포보다 이대로 아무도 모르게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고독이 어르신을 더 깊게 짓눌렀지요. 그때 고요를 깨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르신은 혹여나 막내딸일까 싶어 서둘러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것은 장남 태수의 짜증 섞인 목소리였지요. 아버지, 아직 안 주무셨어요? 아유,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양평 땅 담보대출 말이에요. 서류 좀 빨리 보내주세요. 사업이 지금 위태롭다니까요. 아들은 아버지가 아침은 먹었는지 몸은 어디 아프지 않은지 묻지 않았습니다. 만복 어르신은 대답 대신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이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에게
자신은 그저 재산 줄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었으니까요. 어르신은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며 창밖에 저무는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잊은 듯한 그 순간 육중한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세요? 저 오늘부터 일하러 오기로 한 요양보호사 이영이라고 합니다. 맑고 고운 그러면서도 심지가 굳은 여성의 목소리가 현관을 타고 흘러 들어왔습니다. 만복 어르신은 눈살을 찌푸리며 현관 쪽을 보았지요. 거기에는 수수한 면 바지에 단정한 남방을 입은 인자한 인상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오랫동안 찾아 헤맨 사람처럼 간절하면서도 깊었습니다. 영희는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퀴퀴한 냄새와 바닥의 유리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서둘러 가방을 내려놓고 어르신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나 어르신,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유리 조각이 아주 가늘게 튀었네요. 가만히 계셔요. 제가 금방 치울게요. 영희는 능숙하게 빗자루와 걸레를 찾아와 바닥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막힘이 없었고 좁은 공간도 허투루 넘기지 않았지요. 만복 어르신은 그런 영희를 경계 가득한 눈빛으로 훑어보았습니다. 누구 맘대로 남의 집 물건에 손을 대나? 구청에서 보냈으면 얌전히 앉아있다 시간 되면 갈 것이지. 만복 어르신의 퉁명스러운 말투에도 영희는 그저 보살 같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영희는 이 집 대문을 들어서기 전 마당에 서서 한참 동안 심호흡을 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던 그 외투의 주인공, 생명의 은인을 다시 만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설레며 기다렸는지 어르신은 꿈에도 모르셨겠지요. 영희는 부엌으로 들어가 낡은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칙칙거리는 가스 소리와 함께 이내 고소한 쌀죽 냄새가 온 집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만복 어르신은 겉으로는 필요 없다니까 라며 성질을 냈지만 며칠 만에 맡아보는 사람 냄새와 음식 냄새에 자신도 모르게 굳었던 어깨가 조금씩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희는 죽이 끓는 동안에도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먼지가 뽀얗게 쌓인 창틀을 닦고 시든 화분에 물을 주었지요.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죽어가던 집안의 생기가 하나둘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희는 만복 어르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서재의 책장에 손을 댔습니다. 어머 어르신, 이 책들은 어르신의 보물인가 봐요. 먼지가 너무 많이 앉았네요. 제가 하나하나 정성껏 닦아드릴게요. 만복 어르신은 화를 내려다 영희의 조심스러운 손길이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너무나도 정중하여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영희는 책장에 낡은 앨범 하나를 발견하고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속에는 젊은 시절의 만복 어르신이 제자들과 활짝 웃고 있는 흑백 사진들이 있었지요. 영희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선생님, 저를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요. 이제는 제가 선생님을 지켜드릴게요. 라고 속으로 되뇌었지요. 밤이 깊어 영희가 돌아갈 시간이 되자 집안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갈해졌습니다. 영희는 현관문 앞에 서서 어르신께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저 내일 아침에도 일찍 올게요. 약 꼭 챙겨 드시고 혹시라도 밤에 몸 안 좋으시면 이 번호로 꼭 전화 주세요. 영희가 건넨 쪽지에는 정갈한 글씨로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만복 어르신은 쪽지를 보지도 않고 테이블 위에 던져두었지만 영희가 나가고 난 뒤 그 쪽지를 가만히 쥐어보았습니다. 텅 빈 대저택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어르신의 마음 한구석에는 영희가 집힌 작은 불씨 하나가 파들거리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어르신의 긴 밤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양평의 하늘은 어제보다 더 짙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김만복 어르신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지요. 겉으로는 평소처럼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며 신문을 펼쳐들었지만 어르신의 귀는 예민하게 대문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설마 오늘 진짜 또 오겠어? 그 성과를 받아냈는데 하는 의구심과 정말 오면 어떡하지? 하는 묘한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때 어제의 그 경쾌한 발걸음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어르신, 저 왔어요. 밤새 별일 없으셨죠? 영희의 목소리는 안개를 뚫고 거실까지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르신은 짐짓 신문에 고개를 파묻으며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영희는 익숙하게 실내화로 갈아 신고 부엌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어제보다 더 묵직한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서는 파릇파릇한 달래와 흙이 묻은 감자, 그리고 어르신이 좋아하실 만한 말랑한 가래떡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지요. 영희는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어제 닦아놓은 싱크대가 반짝였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행주를 빨아 선반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날이 차서 제가 뜨끈한 들깨 수제비를 좀 해보려고요. 들깨가 기력 회복엔 그만인 거 아시죠? 영희의 말이 허공을 맴돌았지만 어르신은 신문 귀퉁이를 구기며 헛기침만 내뱉었습니다. 먹고 싶지도 않은 걸 왜 자꾸 물어봐? 요양보호사면 조용히 시키는 일이나 하지. 하지만 영희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구, 제가 어르신 속을 다 알지요. 어제 죽도 한 그릇 다 비우셨으면서 하며 쾌활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능숙하게 반죽을 치대기 시작했습니다. 도마 위에서 들리는 칼질 소리와 반죽을 치대는 소리가 리드미컬하게 집안을 채웠습니다. 만복 어르신은 그 소리를 들으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교단에서 호령하며 사느라 남에게 대접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내가 떠난 뒤 이 집에서 들리는 소리라곤 TV 뉴스의 기계적인 음성뿐이었거든요. 영희는 반죽을 숙성시키는 동안 거실로 나와 어르신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발이 너무 차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만병의 근원이거든요. 제가 족욕 좀 준비해 드릴게요. 만복 어르신은 깜짝 놀라 발을 뒤로 뺐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남사스럽게 남의 발을 왜 만져? 하지만 영희는 이미 따뜻한 물을 담은 대야를 가져와 어르신의 발 아래 놓았습니다. 남사스럽긴요. 제가 어르신 딸이라 생각하세요. 아, 물론 저 같은 딸은 너무 예뻐서 감당 안 되시겠지만요. 영희의 너스레에 어르신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자 온몸의 긴장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지요. 영희는 거친 어르신의 발을 정성껏 주무르며 조곤조곤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제가 어릴 때 옆집에 참 무서운 할아버지가 사셨거든요. 맨날 공부하라고 야단만 치시고. 근데 그분이 매일 아침 우리 집 대문 앞에 우유를 몰래 두고 가시는 걸 제가 다 봤지 뭐예요. 이 대목에서 만복 어르신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 전 옆집 꼬마 아이에게 매일 우유와 빵을 챙겨주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짐짓 모르는 척 세상에 그런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 다 자기 만족이지.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희는 어르신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살짝 이슬이 맺혔지만 이내 밝은 목소리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맞아요. 그 할아버지도 아마 쑥스러워서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 어르신처럼요. 족욕을 마치고 나니 주방에서는 고소한 들깨 향이 진동했습니다. 영희가 차려낸 수제비는 보석처럼 뽀얗고 영롱했습니다. 만복 어르신은 한 입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고소하면서도 깊은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가슴속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먹을만하네. 근데 반죽이 좀 두꺼워. 어르신은 여전히 투덜거렸지만 숟가락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어르신의 약 봉투를 챙겼습니다. 오후가 되자 영희는 어르신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세탁하지 않아 퀴퀴한 냄새가 나는 옷들을 꺼내 마당의 빨랫줄에 널기 시작했지요. 어르신 옷에서도 해가 비치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오늘 안개가 걷히고 햇살이 나니 딱 좋네요. 영희가 널어놓은 하얀 와이셔츠들이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을 보며 만복 어르신은 문득 이 집이 다시 집 같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또다시 태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험악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보낸 서류 도장 찍으셨어요? 지금 제 입장이 얼마나 난처한지 아세요? 옆에 그 아줌마 누구예요? 왜 남의 집 일에 참견이야? 수화기 너머로 새어나오는 아들의 고함에 만복. 어르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다가와 어르신의 손에서 수화기를 건네받았습니다. 사장님, 지금 어르신 식사하시고 안정 취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용건 있으시면 나중에 다시 전화 주세요. 영희의 단호한 태도에 전화기 너머에서 욕설이 들려왔지만 영희는 차분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만복 어르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지금 무슨 짓인가? 우리 아들이 얼마나 무서운 놈인데. 영희는 어르신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어르신, 무서워하실 것 없어요. 진심이 없는 사람의 목소리는 빈 깡통 소리일 뿐이에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은 아무도 어르신 괴롭히지 못하게 할게요. 그날 저녁 영희가 돌아가고 난 뒤 만복 어르신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집안이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피워놓은 온기와 정성껏 닦아놓은 가구들의 반짝임, 그리고 옷가지에서 나는 햇살 냄새가 어르신을 감싸 안고 있었거든요. 어르신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펜을 들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내 발을 닦아주었다. 참으로 따뜻한 물이었다. 영희는 대문을 나서며 어두워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받은 은혜, 천배만배로 갚아드릴게요. 영희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와 함께 깊은 애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양평의 깊은 밤속에서 새로운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양평의 아침은 물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며 시작되었습니다. 산허리를 감싸하는 안개 덕분에 김만복 어르신의 저택은 마치 구름 위에 떠있는 섬처럼 고립되어 보였지요. 하지만 그 고요함을 깨뜨린 것은 다름 아닌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영희의 가벼운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맛있죠, 아버지? 영희는 오늘따라 양손 가득 시장 바구니를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파릇파릇한 미나리와 분홍빛이 도는 신선한 돼지고기, 그리고 어르신이 좋아하실 만한 말랑말랑한 홍시 몇 알이 담겨 있었지요. 어르신,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은 날이 참 좋네요. 안개가 걷히면 해가 아주 쨍할 것 같아요. 영희의 목소리는 아침 이슬처럼 맑았습니다. 하지만 안방에서 나온 만복 어르신은 여전히 미간을 찌푸린 채였습니다. 잠은 무슨 잠? 밤새 삭신이 쑤셔서 한숨도 못 잤네.
그리고 자네는 왜 이렇게 괜찮네. 아침부터 유난스럽게 맛있죠, 아버지? 인사를 하나? 부어래. 조용히 좀 들어오지. 만복 어르신의 말투는 여전히 괜찮네. 가시 돋친 듯 날카로웠지만 맛있죠, 사실 부어래. 어르신은 새벽부터 영희가 오기만을 은근히 기다리며 거실 괜찮네. 창밖을 내다보고 계셨던 맛있죠, 것을 아버지? 영희는 부어래.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어르신의 핀잔을 한 괜찮네. 귀로 듣고 한 귀로 맛있죠, 흘리며 아버지? 능숙하게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러고는 부엌 창문을 괜찮네. 활짝 열어젖혔지요. 맛있죠, 아버지? 어르신 부어래. 몸이 찌뿌듯하실 때는 이 맑은 공기를 좀 마셔야 해요. 괜찮네. 제가 오늘 아침엔 맛있죠, 특별히 기력 회복에 부어래. 좋은 미나리전이랑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해드릴게요. 괜찮네.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죠, 끓여낼 아버지? 테니 기대하세요. 부어래. 영희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미나리를 괜찮네.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맛있죠, 아버지? 도마 위에서 부어래. 경쾌하게 울리는 칼질 소리가 적막했던 집안에 생동감을 괜찮네. 불어넣었지요. 맛있죠, 만복 아버지? 어르신은 부어래.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쳐들었지만 눈은 자꾸 부엌 괜찮네. 쪽으로 향했습니다. 맛있죠, 아버지? 영희가 부지런히 부어래. 움직이는 뒷모습을 보며 어르신은 문득 돌아가신 아내를 괜찮네. 떠올렸습니다. 맛있죠, 아버지? 아내도 아침마다 부어래. 저렇게 부지런히 아침상을 차리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건네곤 괜찮네. 했지요. 아내의 맛있죠, 손길이 아버지? 닿았던 낡은 부어래. 식탁과 손대, 묻은 그릇들이 영희의 손에 의해 괜찮네. 다시 빛나고 있는 것을 맛있죠, 보며 아버지? 어르신의 부어래.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그래봐야 남은 남이지. 괜찮네. 저렇게 맛있죠, 잘해주는 아버지? 것도 다 돈 부어래. 때문일게야. 만복 어르신은 짐진 마음을 다잡으며 괜찮네. 입술을 굳게 맛있죠, 다물었습니다. 아버지?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컸던 탓에 영희의 조건 없는 호의가 괜찮네. 오히려 두렵고 맛있죠, 아버지? 의심스러웠던 것입니다. 잠시 후 식탁 위에 정갈한 아침상이 차려졌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아버지? 구워진 미나리전에서는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했고 뚝배기 속 괜찮네. 김치찌개는 보글보글 맛있죠, 소리를 아버지? 내며 부어래. 구미를 당겼지요. 자, 어르신, 어서 드셔보세요. 괜찮네. 이건 뜨거울 때 맛있죠, 드셔야 아버지? 제맛이에요. 부어래. 영희가 젓가락을 건네자 만복 어르신은 못 이기는 괜찮네. 척 전 한 점을 입에 맛있죠, 넣었습니다. 부어래. 바삭한 식감 뒤로 미나리의 향긋한 풍미가 입안 가득 괜찮네. 퍼졌지요. 어르신의 맛있죠, 눈이 아버지? 잠시 커졌지만 부어래. 이내 평소의 무뚝뚝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괜찮네. 뭐? 먹을 맛있죠, 만하군. 아버지? 근데 간이 좀 세네. 자네는 음식을 참 짜게 해. 괜찮네. 어머, 그러세요? 맛있죠, 전 아버지? 어르신 입맛에 부어래. 딱 맞을 줄 알았는데. 그럼 내일은 간장을 조금만 덜 괜찮네. 넣을게요. 맛있죠, 영희는 아버지? 서운해하는 기색도 부어래. 없이 밝게 대답하며 어르신의 밥 위에 고기 한 점을 괜찮네. 올려주었습니다. 맛있죠, 만복 아버지? 어르신은 부어래. 툴툴거리면서도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워내셨지요. 괜찮네. 식사를 마친 후 맛있죠, 영희는 아버지? 어르신을 모시고 부어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어르신 가만히 앉아만 괜찮네. 계시면 근육이 다 맛있죠, 굳어요. 아버지? 저랑 부어래. 같이 마당 한 바퀴만 돌아요. 그리고 오늘 양평 5일장 괜찮네. 서는 날인 거 아시죠? 맛있죠, 아버지? 가서 맛있는 부어래. 것도 사 먹고 구경도 해요. 어르신은 귀찮게 왜 자꾸 괜찮네. 나가자고 그래. 맛있죠, 나는 아버지? 장터 같은 시끄러운데 질색이야. 하며 성질을 냈지만 영희는 괜찮네. 어느새 어르신의 외투를 맛있죠, 챙겨 들고 아버지? 있었습니다. 부어래. 에이, 어르신. 제가 어르신 좋아하시는 국화빵 괜찮네. 파는데 알아놨거든요. 맛있죠, 아버지? 거기 가서 부어래. 달달한 거 하나 드시면 기분 싹 풀리실걸요? 영희의 괜찮네. 집요한 설득에 결국 맛있죠, 아버지? 만복 어르신은 부어래. 못 이기는 척 지팡이를 짚고 집을 나섰습니다. 괜찮네. 수개월 만에 밟아보는 맛있죠, 대문 밖의 아버지? 흘길이 낯설면서도 왠지 모를 해방감을 선사했습니다. 괜찮네. 양평 5일장은 사람들로 맛있죠, 아버지? 북적였습니다. 부어래. 영희는 어르신이 사람들에게 부딪히지 않게 팔짱을 괜찮네. 꼭 끼고 길을 맛있죠, 안내했지요. 아버지? 어르신, 저기 보세요. 갈치 싱싱한 거 좀 봐요. 괜찮네. 오늘 저녁엔 갈치조림 맛있죠, 해드릴까요? 부어래. 어르신은 비싸기만 하고 맛도 없게 생겼구먼. 하고 괜찮네. 투덜댔지만 상인들이 아버지? 아이고 부어래. 따님이 참 효녀네. 아버님이 정정하셔. 하고 괜찮네.
외치자 맛있죠, 왠지 모를 아버지? 으쓱함에 뭐래? 어깨를 폈습니다. 영희는 그 오해를 굳이 정정하지 않고 괜찮네. 그저 배시시 맛있죠, 웃으며 아버지? 어르신을 뭐래?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했던 국화빵 노점 앞에 괜찮네. 멈춰섰습니다. 맛있죠, 아버지? 갓 구워낸 뭐래? 국화빵의 달콤한 판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괜찮네. 영희가 종이봉투에 맛있죠, 가득 아버지? 담긴 국화빵을 건네자 어르신은 뜨겁다며 화를 내면서도 호흡 괜찮네. 불어 한 입 베어 맛있죠, 물었습니다. 아버지? 부어래. 이건 좀 예전 맛이 나네. 어르신의 입가에 아주 괜찮네. 희미한 미소가 맛있죠, 번졌습니다. 아버지? 영희는 부어래.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휴대폰 카메라를 꺼내 어르신과 자신의 모습을 맛있죠, 담았습니다. 아버지? 부어래. 만복 어르신은 뭘 찍어 남부끄럽게 하며 얼굴을 괜찮네. 가렸지만 사진 속 맛있죠, 어르신의 아버지? 눈빛은 부어래. 이전의 날 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장구경을 마치고 괜찮네. 돌아오는 길 해는 맛있죠, 어느덧 아버지? 중천에 떠올라 부어래. 양평의 들판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괜찮네. 어르신은 맛있죠, 오랜만에 아버지? 바깥 나들이에 뭐래? 피곤하신지 영희의 어깨에 살짝 기댄 채 차창 밖을 괜찮네. 바라보았습니다. 맛있죠, 아버지? 그런데 갑자기 뭐래? 어르신이 시장에서 산 물건 꾸러미를 뒤지더니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맛있죠, 아버지? 내 지팡이에 뭐래? 걸어둔 검은 봉다리 어디 갔어? 거기 내가 아끼는 효자손이 괜찮네. 들어있는데. 영희는 맛있죠, 아버지? 당황하며 차를 뭐래? 세우고 짐을 확인했지만 효자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괜찮네. 어르신은 자네가 맛있죠, 정신을 아버지? 어디다 두고 다니길래 뭐래? 그걸 잃어버려. 그게 어떤 건데? 괜찮네. 하며 아이처럼 화를 맛있죠, 냈지요. 아버지? 영희는 화를 내는 어르신을 보며 속상하기보다 오히려 귀엽다는 괜찮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맛있죠, 아버지? 어르신, 부어래. 제가 다시 가서 찾아올게요. 아니면 제가 더 좋은 걸로 괜찮네. 사드릴게요. 맛있죠, 영희의 아버지? 달래는 말에도 부어래. 어르신은 씩씩거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실 괜찮네. 그 효자손은 돌아가신 아버지? 아내가 생전에 부어래. 시장에서 사다 준 아주 낡은 물건이었거든요. 영희는 괜찮네. 어르신의 침묵 속에 맛있죠, 담긴 아버지? 그리움을 부어래. 읽어냈습니다. 어르신 속상하시죠? 제가 아줌마 괜찮네. 마음까지 다 채워드릴 순 맛있죠, 없겠지만 아버지? 그래도 부어래. 제가 옆에 있잖아요. 내일은 제가 어르신 등 시원하게 긁어드릴게요. 맛있죠, 아버지? 집에 돌아온 어르신은 마당 한쪽 평상에 앉아 영희가 다듬는 나물들을 괜찮네. 바라보았습니다. 맛있죠, 영희는 시장에서 뭐래? 사온 고등어를 소금에 절이며 옛날 노래를 흥얼거렸지요. 괜찮네. 어르신, 맛있죠, 아까 아버지? 효자손 잃어버려서 뭐래? 기분 안 좋으시니까 제가 노래 하나 불러드릴게요. 괜찮네. 영희가 엉성한 맛있죠, 춤사위와 아버지? 함께 부어래. 트로트를 부르자 어르신은 시끄러워 귀 떨어지겠네 괜찮네. 하면서도 입꼬리는 맛있죠, 올라가 아버지? 있었습니다. 부어래. 자네는 어째 매사에 그렇게 실실 웃고 다니나? 세상 괜찮네. 살기가 그리 편해? 맛있죠, 아버지? 만복 어르신의 물음에 부어래. 영희는 잠시 손을 멈추고 어르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네. 어르신, 맛있죠, 세상이 아버지? 편해서 웃는 게 뭐래? 아니라 웃어야 세상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제가 괜찮네. 어릴 때 부모님 여의고 맛있죠, 아버지? 혼자 남았을 때 부어래. 누군가 저한테 웃으면서 빵 하나 건네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맛있죠, 알았어요. 아버지? 아, 부어래. 사람은 저 웃음 하나로도 다시 살 힘을 얻는구나 하고요. 괜찮네. 영희의 눈시울이 맛있죠, 잠시 아버지? 붉어졌지만 부어래. 그녀는 이내 코를 찡긋하며 다시 고등어를 뒤집었습니다. 만복 맛있죠, 어르신은 아버지? 그 말을 듣고 부어래. 가슴 한쪽이 찌릿했습니다. 자신이 30년 전 괜찮네. 건넸던 그 작은 맛있죠, 배려가 아버지? 지금 부어래. 이렇게 거대한 따뜻함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괜찮네. 어렴풋이 느끼기 맛있죠, 아버지? 시작한 것이지요. 부어래.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괜찮네.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맛있죠, 아버지? 마치 양평의 물안개가 걷히고 따스한 햇살이 비치듯 만복 어르신의 괜찮네. 굳게 닫힌 마음에도 맛있죠, 아버지? 봄날의 온기가 부어래.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워지자 괜찮네. 영희는 어르신의 어깨에 맛있죠, 담요를 덮어주며 부어래.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내일은 더 맛있는 거 괜찮네. 해드릴게요. 맛있죠, 그러니까 아버지? 오늘 밤엔 부어래. 좋은 꿈만 꾸셔요. 네. 만복 어르신은 대답 대신 괜찮네. 담요를 꼭 쥐었습니다. 맛있죠, 아버지?
자식들의 고함보다 영희의 이 작은 속삭임이 늙은 교장의 메마른 괜찮네. 심장을 더 맛있죠, 강하게 아버지? 울리고 있었습니다. 뭐래? 하늘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낮 동안 내리쬐던 볕은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오후가 되자 양평의 산자락은 검은 먹구름에 완전히 집어삼켜졌지요. 김만복 어르신은 왠지 모를 가슴의 답답함을 느끼며 거실 창틀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잠시 읍내 병원에 약을 타러 간 사이 집안은 다시 예전의 그 시린 정막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려나. 어르신의 혼잣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늘에서는 구멍이라도 난 듯 거센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널어둔 수건들이 젖어가는 것을 본 만복 어르신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에구, 저 정성껏 빨아놓은 걸 다 망치겠네. 어르신은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급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거센 빗줄기의 시야는 가려졌고 젖은 땅은 기름이라도 바른 듯 미끄러웠지요. 빨래를 거두려 손을 뻗는 순간 어르신의 발이 삐끗하며 중심을 잃었습니다. 짧은 외마디 비명과 함께 어르신은 차가운 흙바닥 위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빗줄기는 사정없이 노인의 마른 등을 때렸고 어르신은 일어나려 애를 썼지만 고열과 함께 정신이 아득해져 갔습니다. 그때 빗속을 뚫고 영희가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자지러지는 비명과 함께 영희는 바닥에 쓰러진 만복을 끌어안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영희의 얼굴은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액체로 뒤범벅이 되었지요. 그녀는 가녀린 몸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혼신의 힘을 다해 어르신을 부축해 집 안으로 옮겼습니다. 어르신의 몸은 이미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마른 수건으로 어르신의 몸을 닦아내며 연신 기도를 올렸습니다. 안 돼요, 어르신. 제발 정신 좀 차려보세요. 아직 제가 누구인지 말씀도 못 드렸단 말이에요. 밤이 깊어질수록 만복 어르신의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헛것이 보이는 듯 어르신의 손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여보, 나 좀 데려가오. 자식놈들도 다 필요 없고 이제 나도 지쳤소. 만복 어르신의 절망 섞인 잠꼬대에 영희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새벽 2시경 어르신의 체온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하며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영희는 어르신의 입가에 귀를 바짝 갖다 댔습니다. 영희야, 영희야, 빵 먹자. 그 순간 영희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어르신이 부르는 그 이름은 요양보호사인 지금의 자신이 아니라 30년 전 옆집에서 부모를 잃고 울고 있던 그 어린 꼬마의 이름이었으니까요. 어르신은 무의식 중에도 30년 전 자신이 돌보았던 그 가련한 영혼을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30년 전 지옥 같던 그날의 기억. 번개와 천둥이 몰아치던 30년 전 그날도 오늘 같은 비가 내렸습니다. 7살 어린 영희는 옆집 마당 구석, 계집 옆에서 웅크린 채 덜덜 떨고 있었지요.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아이에게 세상은 온통 차가운 빗줄기뿐이었습니다. 친척이라는 작자들은 부모님이 남긴 쥐꼬리만한 보상금만 챙겨 달아났고 빈집에 홀로 남겨진 영희는 배고픔과 공포에 질려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우산을 쓴 만복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엄격하기로 소문난 초등학교 교사였던 그는 평소 아이들에게 엄한 호랑이 선생님이었지만 빗속에서 떨고 있는 어린 생명 앞에서는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만복은 자신의 낡은 모직 외투를 벗어 흙탕물 범벅이 된 영희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영희야, 아저씨다. 괜찮다.
이제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는 아이를 자신의 품에 꼭 안고 따뜻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만복은 아내와 함께 아이를 씻기고 난로 머리맡에 젖은 신발을 말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장통에서 가장 유명한 빵집에서 사온 귀한 단팥빵 하나를 내밀었지요. 자, 이거 먹어라. 아저씨가 너 어디에 있든 잊지 않을 거다. 이 빵 먹고 기운 내서 씩씩하게 살아야 한다. 알았지? 그 따뜻한 빵의 온기와 달콤한 팥의 맛은 부모를 잃은 영희에게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 후 영희가 보육원으로 떠나던 날까지 만복은 매일 아침 몰래 옆집 문 앞에 우유와 편지를 두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항상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지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늘이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 다시 현실. 영희는 어르신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오열했습니다. 선생님, 저예요. 선생님이 지켜주셨던 그 옆집 꼬마 영희예요. 매일 아침 문 앞에 우유를 놓아주시던 그 따뜻한 손길을 제가 어떻게 잊겠어요. 보육원에 가서도 식당 일을 하며 공부할 때도 선생님이 주신 그 단팥빵 봉지를 보며 버텼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이 저를 지켜보고 있다고. 그 하늘이 바로 선생님이었어요. 영희의 눈물이 어르신의 손등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그 간절한 진심이 하늘에 닿았을까요? 거칠게 몰아시던 어르신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을 찾으며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영희는 어르신의 손가락 끝에 남은 굳은 살을 만져보았습니다. 평생 분필을 잡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남몰래 불우한 이웃을 돕느라 정작 자신의 자식들에게는 야박한 소리를 들었던 고결한 노인의 흔적이었지요. 창밖의 빗소리는 어느덧 잦아들고 멀리 산 너머에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어르신의 곁을 지키며 수건을 갈아주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살을 타고 들어와 어르신의 얼굴을 비추자 만복 어르신이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어르신은 자신의 손을 꼭 쥐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영희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등에 새겨진 작은 흉터 30년 전 사고 때 깨진 유리 조각에 베었을 때 자신이 직접 빨간 약을 발라주고 밴드를 붙여주었던 그 흉터를 발견했습니다. 만복 어르신의 눈에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감동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네, 혹시 그 아이냐? 영희, 옆집 영희? 떨리는 어르신의 목소리에 영희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맞부딪혔습니다. 영희는 대답 대신 환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의 마른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했던 노인의 가슴 속에 30년 전 자신이 심었던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커다란 나무가 되어 돌아와 자신을 안아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맙다. 살아있어줘서 정말 고맙구나. 내 자식들도 나를 버렸는데 내가 나를 살렸구나. 만복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영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이라는 벽도 타인이라는 경계도 사라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아름다운 진짜 가족의 인연이 양평의 고요한 아침, 햇살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양평의 평화로운 오후는 예고 없이 찾아온 불청객들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마당에서 영희가 정성껏 키운 상추와 고추를 따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던 만복 어르신의 귀에 거친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육중한 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이어서 나타난 것은 만복 어르신의 장남 태수와 그의 아내, 그리고 둘째 아들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화려한 옷차림에 선글라스를 끼고 마치 점령군처럼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는 소문 듣고 저희가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맏며느리의 가식적인 목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시아버지를 향하는 대신 집안 구석구석의 가구들과 벽에 걸린 동양화들의 가격을 매기듯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만복 어르신은 쥐고 있던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연락도 없이 웬일들이냐? 사업 바쁘다는 놈들이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장남 태수는 아버지를 부축하는 척하며 영희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여자가 그 요양보호사예요? 아이고, 요새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생판 남을 이렇게 집안에 들여놓으시면 어떡합니까? 태수의 말에 영희는 정중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태수는 대답 대신 영희를 거칠게 밀치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영희는 잠시 휘청였지만 이내 평정심을 찾고 자식들을 위해 차를 준비하러 부엌으로 향했지요. 거실에 모여 앉은 자식들의 본색은 금방 드러났습니다. 차를 내온 영희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그들은 본격적으로 재산분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이 큰 집 관리하시기 힘들잖아요. 여기 팔고 저희 집 근처 실버타운으로 가시는 게 어때요? 남는 돈으로는 제 사업 자금 좀 보태주시고요. 태수의 뻔뻔한 요구에 둘째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형님만 주시면 섭섭하죠. 저도 애들 유학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아버지, 어차피 나중에 저희한테 주실 거 미리 주시는 셈 치세요. 만복 어르신의 얼굴은 분노로 인해 파들파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놈들아, 내가 죽기도 전에 내 살점을 떼어가겠다는 거냐? 너희가 언제 나한테 밥 한 끼 제대로 대접한 적이 있어? 아플 때 전화 한 통이나 제대로 했냐고. 어르신의 호통에도 자식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맏며느리가 영희를 가리키며 쏘아붙였지요. 저 여자 때문이죠? 저 여자가 아버님 홀려서 저희랑 사이 이간질하는 거잖아요. 당신 대체 목적이 뭐야? 우리 아버님 돈 보고 접근했지? 영희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어르신을 돌보는 사람일 뿐입니다. 어르신께서 마음 편히 계시는 것이 제 유일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영희의 진심 어린 말은 탐욕에 눈먼 자식들에게 가닿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급기야 영희의 앞치마를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식모 주제에 어디서 말대꾸야. 당장 짐 싸서 나가. 당신 같은 사람 없어도 우리가 아버님 모실 거니까. 만복 어르신은 지팡이를 바닥에 거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만들 해라. 이 집에서 나갈 사람은 영희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어르신의 단호한 태도에 자식들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정신 아니시네. 치매 검사라도 받아보셔야겠어요. 저 여자랑 무슨 관계길래 이렇게 감싸고 도시는 거예요? 설마 두 분 뭐 수상한 사이라도 되는 거예요? 그 천박한 발언에 만복 어르신은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영희는 급히 어르신을 부축하며 차가운 눈빛으로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들, 부모님께 해서는 안 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사과하세요. 영희의 기백에 눌린 태수는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고 봐. 내가 이 집 명의부터 확인해서 법대로 할 거니까 저 여우 같은 년이랑 같이 길바닥에 나앉게 해주지. 자식들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어르신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만복 어르신은 허탈한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바르게 가르치고 키웠다고 자부했건만
결국 남은 것은 돈밖에 모르는 괴물들이었다는 사실에 어르신은 뼛속까지 시려오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어르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제가 따뜻한 물 좀 가져올게요. 어르신은 영희의 손을 꼭 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희야,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것 같구나. 내 피를 나눈 자식들은 나를 죽이지 못해 안달인데 생판 남인 내가 나를 지켜주는구나. 영희는 어르신의 등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어르신은 잘못 사신 게 아니에요. 30년 전에 심으신 선행이 이제야 열매를 맺는 것뿐이에요. 저들이 뭐라고 해도 저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만복 어르신은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서랍 깊숙한 곳에서 변호사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자식들의 탐욕이 불러온 불길이 이제 만복 어르신의 마지막 결단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피보다 진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똑똑히 보여주마. 어르신의 눈빛에는 자식들을 향한 슬픔 대신 소중한 사람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폭풍처럼 휩쓸고 간 양평의 저택은 겉으로 보기엔 다시 평온을 찾은 듯 했으나 거실의 공기는 여전히 날선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김만복 어르신은 서재 책상에 앉아 낡은 일기장과 가족사진이 담긴 앨범을 번갈아 보고 계셨지요. 돋보기 너머로 비치는 어르신의 눈동자에는 자식들을 향한 배신감보다 더 깊은 자기 자신에 대한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 가르친 것일까? 어르신의 혼잣말이 서재의 높은 천장을 타고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르신은 기억의 실타래를 30년 전으로 돌렸습니다. 당시 만복은 엄격한 교장이자 촉망받는 교육자였지요. 장남 태수와 둘째 아들에게는 부족함 없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최고급 학원과 최신 유행하는 옷, 그리고 너희는 남들보다 위에서 살아야 한다는 명의욕을 은연중에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독이 되었던 것일까요? 자식들은 아버지가 남들에게 베푸는 선행을 보며 배려를 배우는 대신 우리에게 올 돈이 왜 저런 데 쓰이느냐는 시기심을 먼저 키웠습니다. 반면 같은 시간 옆집에서 부모를 잃고 울고 있던 어린 영희는 만복이 건넨 단팥빵 하나, 우유 한 팩에 온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감사를 배웠습니다. 영희는 보육원으로 떠난 뒤에도 식당 설거지부터 신문 배달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지만 고된 하루 끝에 만복이 보내준 짧은 편지를 읽으며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비를 피할 우산이 되어주리라는 꿈을 가꾸었습니다. 자식들이 풍요 속에서 더 큰 풍요만을 갈구하며 괴물이 되어갈 때 영희는 결핍 속에서 타인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법을 깨우친 것이지요. 어르신은 앨범 속에서 자식들이 어린 시절 찍은 사진을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태수야, 너는 어릴 때도 욕심이 많았지. 동생의 과자를 뺏어 먹고도 미안해하지 않던 내 눈빛을 내가 훈육으로 다스리지 못한 게 내 죄다. 어르신은 씁쓸하게 웃으며 앨범을 덮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간임을 직감한 것이지요.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평생의 벗이자 법률 대리인인 박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박 동지, 이제 때가 된 것 같네. 자네가 준비해달라고 했던 그 서류, 오늘 가져와 주게. 아무도 모르게. 특히 우리 자식 놈들 귀에 들어가지 않게 말이야. 전화를 끄는 어르신의 눈빛은 이전의 나약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엄정했던 교장 김만복의 위엄이 서리빨처럼 되살아나고 있었지요. 잠시 후 영희가 따뜻한 대추차를 들고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속이 좀 진정되셨어요?
대추차가 심신 안정에 좋대요. 영희는 어르신의 굳은 표정을 보고 조용히 차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만복 어르신은 영희의 거친 손마디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영희야, 너는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느냐? 내가 준 도움은 아주 작은 것이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내 평생을 바쳐 이 늙은이에게 돌아왔어? 영희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제게는 그 빵 한 조각이 세상 전부였어요.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하지만 저는 알아요. 진짜 행복은 누군가가 나를 잊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온다는 거려. 선생님이 저를 잊지 않으셨듯이 저도 선생님을 지키는 게 제 삶의 가장 큰 자부심이에요. 영희의 이 맑은 대답은 만복 어르신의 결심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윽고 박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검은 서류 가방에서 나온 문서들에는 증여, 유언 집행, 명예 변경 같은 무거운 단어들이 가득했지요. 박 변호사는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만보가 정말 괜찮겠나? 자식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걸세. 소송전이 벌어질 수도 있어. 만복 어르신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 한치의 빈틈도 없게 해주게. 내 피를 나눈 자식들에게는 내가 평생 준 것들로 이미 충분해. 이 집과 땅 그리고 내가 남긴 마지막 자산은 진정으로 사람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가는 게 맞네. 어르신은 영희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박 변호사 앞에서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영희야, 내가 너와 혼인신고를 하려고 한다. 영희는 들고 있던 쟁반을 떨어뜨릴 뻔하며 경악했습니다.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걸 바라고 온 게 아니에요. 만복 어르신은 허허 웃으며 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안다, 영희야. 내가 어떤 마음인지 내가 왜 모르겠느냐. 하지만 이것은 너를 향한 내 보답이자 내 자식들에게 주는 마지막 교육이다. 너는 법적으로 내 아내가 되어 이 모든 것을 지켜내야 한다. 그들이 너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내 마지막 방패막이다. 영희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욕망이 아니라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품을 다시 찾은 듯한 안도감과 슬픔이 섞인 눈물이었지요. 만복 어르신은 영희의 눈물을 닦아주며 박 변호사가 내민 서류에 정갈한 필체로 서명을 마쳤습니다. 이제 됐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숙제를 끝낸 기분이구나. 창밖에는 어느덧 노을이 지며 양평의 들판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올곧게 살아온 노학자의 마지막 반란은 그렇게 비밀스럽고도 위대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돌아가고 어르신은 영희와 함께 마당 평상에 앉았습니다. 영희야, 이제 곧 폭풍이 몰아칠 거다. 자식들이 알게 되면 이 집을 부수려 들지도 몰라. 그래도 내 손 놓지 않겠느냐? 영희는 눈물을 닦고 만복 어르신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선생님, 제가 30년 전 그 빗속에서도 선생님 손잡고 일어났던 거 잊으셨어요? 이제 제가 선생님의 지팡이가 되어드릴게요. 그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제가 막아드릴게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과는 전혀 다른 온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양평의 평화로운 정오, 고요를 깨뜨린 것은 여러 대의 검은색 승용차가 뿜어내는 거친 엔진음이었습니다. 장남 태수와 둘째 아들,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은 이번에는 아예 낯선 중년 남성 2명을 대동하고 기세등등하게 마당으로 들어섰지요. 그 남성들은 부동산 중개업자와 철거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아직 이 집에 시퍼렇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미 집을 팔아치우고 땅을 갈아엎을 계산을 끝낸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오늘 아주 중요한 손님들 모셔왔으니까 대화 좀 하시죠. 태수의 목소리에는 이제 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영희를 발견하고는 독서를 내뱉었지요. 아직도 안 나갔어? 당신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아. 아버님 치매 진단서 끊어서 성년후견인 신청할 거니까 당신 같은 사기꾼은 이제 법대로 처리할 거야. 태수의 아내 역시 거들었습니다. 어머 아버님, 이 낡은 가구들 다 버리고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 저희가 실버타운 계약서 가져왔으니까 여기 도장만 찍으세요. 만복 어르신은 소파에 정정하게 앉아 그들의 소란을 묵묵히 지켜보셨습니다. 곁에는 영희가 평소처럼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서 있었지요. 어르신의 눈빛은 차가우면서도 깊은 슬픔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태수야, 너는 이 집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일궈온 이 터전이 고작 내 노름. 빚 갚는 돈뭉치로 보이느냐? 어르신의 낮은 목소리에 태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버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건데. 산 자식들부터 살려야죠. 여기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지금 안 팔면 손해라고요. 그때 부동산 업자가 거실 벽면을 살피며 무례하게 말을 얹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채광이 좋아서 카페 부지로 딱이네요. 건물 허물고 새로 지으면 대박 나겠습니다. 그 말에 만복 어르신은 지팡이를 바닥에 거세게 내리쳤습니다. 당장 나가라. 이 집은 팔 물건이 아니다. 어르신의 호통에도 태수는 비열하게 웃으며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미 늦었어요. 형제들끼리 합의 끝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판단 능력이 없으시니 저희가 관리할 겁니다. 야, 김영희, 너도 당장 짐 싸. 경찰 부르기 전에. 영희가 당혹감에 어르신의 손을 꼭 잡자 태수는 영희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르신의 서재문이 열리며 박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김태수 씨, 그 손 놓으시죠. 지금 당신이 공격하고 있는 분은 이 집의 엄연한 안주인이자 법적 보호자입니다. 자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박 변호사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안주인이라니 설마. 만복 어르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영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식들의 면전에 대고 선언했지요. 나 김만복은 어제 날짜로 여기 이 영희 씨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이제 영희는 내 법적인 아내이자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거실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들의 비명 섞인 경악이 터져나왔고 태수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라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무효야. 아버지가 노망나서 저 여우 같은 년한테 홀린 거라고요. 박 변호사는 차분하게 혼인관계 증명서와 공증된 유언장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모든 절차는 김만복 어르신의 명확한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어르신께서는 본인 소유의 모든 부동산과 동산을 부인 이영애 씨에게 생전 증여하기로 하셨습니다. 즉, 당신들이 지금 팔겠다고 데려온 이 집과 땅은 이제 더 이상 김만복 씨의 소유도 당신들의 유산도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자식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류를 뒤졌습니다.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찢으려 했지만 박 변호사는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서류를 훼손해도 소용없습니다. 원본은 이미 법원에 등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업자와 철거 업체를 무단으로 침입시킨 행위는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만복 어르신은 비틀거리는 자식들을 향해 마지막 일침을 가했습니다. 너희는 피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내 죽음을 기다리며 재산을 탐했다. 하지만 영희는 30년 전 내가 건넨 단팥빵 하나를 기억하며 내 똥기저귀를 갈아주고 내 외로움을 닦아주었다.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돌보는 진심으로 맺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오늘부로 이 집 대문을 다시는 넘지 마라. 내 자식은 오늘부로 죽었다. 자식들은 이럴 순 없어.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며 울부짖었지만 어르신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어르신의 곁에서 그를 든든하게 부축하며 탐욕에 찌든 자식들의 뒷모습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부동산 업자와 철거 업체 직원은 이미 상황 파악을 끝내고 주랭랑을 친 뒤였지요. 마당에 남은 것은 자식들의 허망한 소리침과 그런 소란마저 품어안는 양평의 깊은 노을뿐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영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생했다, 영희야. 이제 정말 우리 둘만 남았구나. 영희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이제 진짜 우리가 가족이 된 거예요. 선생님이 지켜주셨던 그 집처럼 저도 이 집과 선생님을 끝까지 지킬게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거실 바닥에 하나로 길게 늘어지며 가장 통쾌하면서도 가장 슬픈 혼인 신고식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양평의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든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김만복 어르신의 저택 앞마당에는 예전에 쓸쓸했던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알록달록한 국화꽃들이 가득 피어 은은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지요. 마당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평상에는 갓 수확한 대추와 밤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부엌에서는 영희가 끓이는 구수한 청국장 냄새가 바람을 타고 정겹게 흘러나왔습니다. 만복 어르신은 이제 지팡이 없이도 마당을 천천히 거닐 수 있을 만큼 기력을 회복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영희가 정성껏 가꾼 화단 앞에 멈춰서서 꽃잎을 하나하나 어루만지셨지요. 영희야, 올해는 소국이 참으로 예쁘게도 피었구나. 꼭 내 미소 같다.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날 선 기운 대신 인자함과 평온함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환하게 웃으며 나왔습니다. 어르신, 아니 선생님, 날이 차니까 이제 안으로 드셔요. 오늘 저녁은 선생님 좋아하시는 고등어 조림도 했거든요. 두 사람의 일상은 이제 세상 그 어떤 부부보다 혹은 부녀보다 더 단단한 신뢰와 애정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법적인 부부가 되었지만 영희는 여전히 어르신을 선생님이라 부르며 지극한 예우를 다했고 만복 어르신은 영희를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소중한 후계자이자 삶의 동반자로 아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서재에서 옛 이야기를 나누며 30년 전 못다한 인연의 조각들을 맞춰 나갔지요. 한편 욕심에 눈이 멀어 아버지를 버렸던 자식들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장남 태수는 무리하게 추진하던 사업이 결국 부도가 나며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둘째 아들 역시 형과의 재산 다툼 끝에 서로 등을 돌린 채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뒤늦게 양평집을 찾아와 대문 밖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지만 만복 어르신은 단호했습니다. 너희가 우는 것은 나를 향한 미안함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빈 주머니 때문임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돌아가라. 내 재산은 이미 진정한 가치를 아는 곳에 쓰이기로 약속되었다. 어르신은 자식들에게 한 푼의 돈도 내어주지 않았지만
대신 그들이 스스로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영희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비만을 익명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교육자로서 아버지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매이자 교훈이었던 것이죠.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고 하늘은 보랏빛과 오렌지빛이 섞인 장엄한 노을로 덮였습니다. 어르신은 영희의 손을 꼭 잡고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그 풍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영희야, 나는 참으로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너를 다시 만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니 말이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마음이 섞이면 그것이 바로 가족인 것을. 어르신의 눈가에 고인 눈물이 노을빛에 반짝였습니다. 영희는 어르신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감사하죠. 30년 전 저를 안아주셨던 그 따뜻한 외투가 아니었다면 저도 세상의 추위에 얼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선생님이 제게 주신 건 빵 하나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용기였어요. 이제 그 용기를 제가 다른 아이들에게 돌려주려 해요. 어르신과 영희는 이미 자신들의 전 재산을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서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선행은 30년 전처럼 또 다른 영희들을 키워내는 거대한 씨앗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집안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자 저 멀리 마을 어귀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복 어르신은 영희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 평생 느껴보지 못한 깊은 평화를 맛보았습니다. 탐욕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진심이라는 꽃이 피어났고 배신이 남긴 상처 위에는 보은이라는 연고가 발라졌습니다. 노을지는 양평의 아름다운 전경과 그 속에 보석처럼 빛나는 만복 어르신의 집을 비춥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세월을 함께 견디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진심은 그 어떤 피보다 진하고 아름다운 황금빛으로 빛난다는 것을요.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는 사진이 액자 속에서 반짝이며 드라마는 시청자들에게 가슴 뭉클한 여운과 함께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